트렌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학습하셨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드렸으니 트렌드 분석을 해보십시오 하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백문이 불여 일견이고요. 백견이 불여 일행입니다. 그래서 트렌드 분석과 관련해서 예전에 정성모 교수님과 함께 저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 모 업체의 차기의 디자인 전략 수립하는 그런 프로젝트에서 행했던 그 트렌드 분석 내용들 한번 쭉 살펴보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 트렌드 분석 부분은 정성모 교수님께서 담당하셨던 부분이고요. 좋은 결과를 얻어서 뭐 업체로부터 꽤 괜찮은 그런 평가를 받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업체 이름은 그냥 일단 그냥 Z사라고 했고요. 트렌드 고찰과 미래 예측을 통한 Z사 디자인 진화의 진단과 전망. 그 차기에 그 Z사 업체의 디자인 부서에서 디자인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디자인, 기초적인 이제 디자인 전략에 관한 내용을 수립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뭐 일단 과거의 것들, 트렌드 분석할 내용들, 과거 시대의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향후 몇 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시대별로 트렌드의 변화와 이 업체의 디자인의 진화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할지 이런 내용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트렌드 맥락 분석을 통해서 시대의 가치 변화와 미래 가치 예측을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그 업체 쪽에서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을 삽입을 했었죠. 맥락적 접근을 위한 맥락 요인을 8개로 규정을 하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맥락 요인이 나와 있는데, 스티프죠? 그대로 보시면은 STEEP. 그러면 나머지 4개는 무엇일까? 나머지 4개는 이제 그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 이슈, 디자인 마스터피스, 대표적인 디자인,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이렇게 트렌드를 그 분야를 규정을 하고 이것들을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이런 트렌드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겠다라는 내용이 설명이 되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트렌드 맥락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을 하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과거의 맥락 연구, 그리고 현재의 맥락, 트렌드 맥락, 그리고 미래의 맥락은 어떻게 될 것인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것이다. 미래의 맥락 연구, 이게 뭔 뜬금없는 소리냐? 이거 다 찾아보면 있죠. 서적 같은 거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예. 미래 트렌드 예측, 이런 서적도 있죠. 이런 서적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과거 맥락과 현재의 맥락을 연구해서 우리들이 스스로 찾아낸 그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미래의 맥락 연구 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디자인 산업 연구소죠. KDRI의 트렌드 연구가 있었습니다. 여기 유아 트렌드 넷인가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친해져야 될 그런 사이트입니다. 유아 트렌드, YOUARE가 아니라요. 그냥 XUVW 할 때 U, 그 U입니다. 그냥 U, 그리고 R도 RST 할 때 그 R, 그냥, UR 트렌드 닷넷. 이 사이트도 먼저 친해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여기서 발간하는 정기적으로 내보내는 웹진이라든가, 정리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은 구독을 신청한 그런 업체나 회원들에 한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시대 상황에 트렌드에 관한 내용들은 누구나 다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서 방문하셔가지고 어떤 내용도 있는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을 하게 되겠죠? 맥락관계 분석. 어떤 이제 트렌드라든가 어떤 그 시기에 이슈가 됐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연관성이 있는 것들은 연관을 한번 지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맥락관계를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맥락관계의 패턴을 파악해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이벤트 자체는 다른 것이지만 그것이 어떤 맥락상으로
그것들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라든가 추구하는 가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공통된 것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같은 맥락을 형성한다 보고 그런 이벤트들을 한번 연결지어 보는 것입니다. 연결지어 보면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연결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과거와 현재의 이벤트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런 가치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구나. 그런 가치들은 어떤 것일까요? 유지되고 중요한 가치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언급도 많고 그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맥락관계 패턴을 한번 파악을 해서 여기서 키워드를 파악을 합니다. 키워드를 파악을 해서 미래와 관련된 다른 자료들과 함께 인사이트를 독촉하는 거죠. 통찰을 해서 무엇이 이제 미래에 핵심적으로 부상할 내용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어떠한 가치를 사람들이 추구하게 되겠구나. 각 분야에서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게 되겠구나. 이런 내용들이 정리되어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 미래 디자인 가치를 예측하겠다. 이런 내용들로 일단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서 저쪽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거시 환경 변화, 스티프 5개 분야와 디자인 변화 4개 분야,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제 9가지 분야죠. 9가지 분야. 이런 9가지 분야에 대한 맥락 요인, 자료 수집과 분석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시 환경 변화 요소, 10대 국내 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 분야별로 이슈가 됐던 내용들을 파악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디자인 변화 요소들,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그 시대에 디자인 이슈가 되었던 것들, 디자인 대표작들, 그리고 해당 업체의 대표적인 디자인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겠다 것이고요. 그리고 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겠죠. 이 페이지 자체는 그 프레젠테이션에 없던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료들은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살펴한 페이지고요. 시계는 뭐 2차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온라인 데스크 리서치, 트렌드와 관련된 그런 사이트들, 뭐 포털 사이트들 보면은 트렌드와 관련돼서 뭐 키워드 트렌드 이런 것들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것도 뭐 월별, 뭐 이런 식으로 주별, 월별 이런 식으로 키워드들의 트렌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 트렌드 검색해 보시면은 바로 뜨거든요. 포털 업체에서도 그 이슈가 되는 키워드들이 광고 비용을 책정을 할 때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은 포털 사이트에도 매우 중요한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포털 사이트도 들어가서 키워드 트렌드 이런 것을 이제 검색해 보시면은 키워드 트렌드를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책 같은 것 경우에 연구기관들이 있죠.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관들, 유엔도 역시 뭐 미래에 대한 연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유엔 미래 보고서라든가 뭐 아니면 학자들이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만든 앞으로의 트렌드에 관한 서적들 이런 것들 찾아보고 또 쇼 같은 데 가면은 이런 쇼라는 것이 당장 팔 수 있는 제품들도 업체에서 전시를 하지만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될 것이고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제품을 출시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또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쇼를 방문한다든지 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차 자료들 이런 것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메가 트렌드가 있을 수 있겠죠. 메가 트렌드 5대 거시환경 분석 분야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이렇게 나눠서 연대별로 쭉 그 시대에 가장 컸던 이슈가 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 쭉 살펴본 거죠. 10대 뉴스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뭐 세계는 어땠는지 우리나라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연도별로 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는 좀 뭐 6년, 7년, 8년, 9년, 2010년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정리를 해보고 2011년도 마찬가지로 앞장이랑 똑같습니다. 앞장이랑 똑같은 한 장 내에 다 들 수 없기 때문에 따로따로 분리를 한 것이죠. 2010년에서 이제 2011년으로 넘어갔죠. 2011년에 내용들 역시 마찬가지로 메가 트렌드가 있고 거기에 뭐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이런 식으로 이제 분야를 나눠서 그 시대의 이벤트들 쭉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그런 내용들 정리가 좀 돼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도 역시 이렇게 예측을 해서 각 분야별로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쭉 분야별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 트렌드입니다. 마이크로 트렌드. 이 마이크로 트렌드에서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될 것인지, 디자인 이슈는 무엇이었는지, 프로덕트의 트렌드는 어땠는지, 그리고 해당 업체의 트렌드는 어땠는지 이런 걸 쭉 살펴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은 뭐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다. 이렇게 뭐 크게 부각이 됐던 내용들은 좀 더 눈에 잘 띄게 뭐 글자 좀 더 크게 표시를 해준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디자인 이슈들 뭐 유연성, 호환성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공공 디자인, 새로운 유니버설 디자인,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관한 내용들. 지속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되었던 것들이죠.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뭐 그 시대에 이슈가 되었던 그런 제품들 이렇게 쭉 정리합니다. 쭉 정리하게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작업했던 내용은 아니고 다른 데 있던 자료를 살짝 빌려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도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각각 모든 분야를 다 트렌드를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사하는 내용에 맞는 그 분야만 딱 맞춰가지고도 트렌드를 충분히 조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의 트렌드가 섞여 있죠. 혼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소셜 컬처럴 트렌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트렌드 되어 있죠. 디자인 트렌드라든가 아니면 여기 밑에 있는 CMF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좀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트렌드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범위가 좁아진 그런 트렌드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기술적인 변화라든가 경제적인 변화 이런 것이 사실상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상품에 기획하는데 그다지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굳이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다 찾아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품을 기획을 할 때 그 상품의 기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은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조사하는 게 많아지면 그만큼 그 뎁스가 얕아지고요. 밀도가 좀 듬성듬성해집니다. 밀도가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품 기획에 대해서 플래닝하는 사람, 프로젝트에 대해서 플래닝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느 분야에 대해서 할 것인지 물론 다 깊숙이 밀도 있게 다 하면 좋겠지만 하지만 제한된 인원, 제한된 시간 내에 밀도 있는 깊이 있고 정말로 이런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도출하고자 한다면 아무래도 범위를 좁혀서 그 좁은 범위 내에서 직접적으로 상품에 많은 영향을, 물론 간접적일 수도 있겠지만 간접적일지라도 상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분야들에 딱 한정을 지어서 그 내용을, 그 한정된 분야의 내용을 보다 좀 밀도 있게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프로젝트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트렌드 분석이 이렇게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 문화적 트렌드와 디자인 트렌드 그리고 파악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된 그 분야의 트렌드 여기서는 CMF죠. 컬러 매터리얼 피니싱과 관련된 그런 트렌드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죠. 다시 프로젝트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기술은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고 경제와 환경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 가고 있고 또 정치는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스티프죠.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사람들의 그 생활 양상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디자인 이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디자인 이슈도 쭉 조사해 왔었죠. 같이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트렌드가 있고 그 트렌드 안에 서로 연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분야지만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 서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각각의 맥락들을
연결시켜보고 그것을 또 분석을 해서 미래에는 어떤 것들이 중점적인 가치로 떠오를 것인지에 관한 그런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소사이어티, 사회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봅시다. 뭐 쭉쭉쭉쭉 해가지고 이제 관계가 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선으로 연결을 했죠. 선으로 다 연결해가지고 이런 맥락을 보니까 이런 것들은 안전에 대한 그런 욕구라고 볼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뭐 이런저런 내용들 쭉쭉쭉쭉 연결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은 디지털 공감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다른 내용들, 이런저런 내용들을 또 맥락을 분석을 해서 살펴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이런 내용들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들이 다양해지고 있구나. 어떤 문화라고 그러면은 신문이나 방송 같은 그런 일방한 매체들을 통해서 일반 대중들한테 퍼져나갔죠.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도 뭐 언론이나 방송들이 거의 일방적으로 많은 내용을 내보내고 있고 또 아직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그런 인구 계층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베이비 부모층인데 우리나라 인구의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그 세대들이 사실은 인터넷을 어느 정도 사용할지 모르겠고 스마트폰도 어느 정도 사용할지는 모르겠으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같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그러한 서비스들은 여전히 잘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그런 어떤 이슈를 창출하고 어떤 문화를 전파하는 그런 계층은 어떤 자본이 집중된 그런 업체나 기관이 주가 되었던 과거 시대와는 달리 여전히 그런 그 업체나 기관들은 큰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각각의 개인들도 각각이 가진 생각이라든가 그들의 느낌을 전파함으로써 어느 정도씩은 작은 힘이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사회 자체적으로 새로운 문화들을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앞으로 점점 더 커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화 생존 주체의 다원화 이런 얘기도 여기서 이제 거론됐습니다. 결론으로 도출된 것이 다양한 개인과 사회를 묶어주는 디지털 공감의 시대. 맞죠? 다음 기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간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스마트한 기술의 시대. 자, 어떤 내용들이 도출됐을까요? 뭐 이런 내용들 쭉쭉쭉쭉쭉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이거 보니까 스마트 네트워크. 지금도 이제 스마트한 네트워크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네트워크가 점점 더 넓은 범위에 확장될 것이다. 이런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술이 인간을 치유하는데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그 환경이 오염되고 있으니까 환경이 오염되면 사람들도 건강하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한 기술들 그리고 인간의 건강을 더 증진시켜주고 좀 더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있었죠. 환경은 좀 간접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그 사람의 건강, 의료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의 삶. 좀 운유적이지만, 치유의 삶 그러면은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이런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치유의 삶은 그런 어떤 감성적이고, 시적이고, 형이 상학적인, 이런 그 치유의 삶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질병에 덜 시달리고, 건강이 나빠져도 바로바로 치료받아서 나아질 수 있고, 이런 직접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화석자원들, 우리가 쓰고 있는 화석자원들, 지금 그 미국의 그 광활한 땅에서 석유를 발견해가지고 그게 이제 차고 넘칠 때는 그 쓸모없는 물들이 막 나올 때는 그 시대 사람들이 봤을 때 서구시대에 땅 팠더니만 검은 물이 막 나와요. 그게 무슨 물이겠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더러운 물이 되겠죠. 불에는 잘 타니까 밤에 추울 때 난로에 쓰거나 불을 붙여가지고 조명 대신 예전에 전기가 없을 때 그렇게 쓰면 모를까. 사실은 거의 쓸모가 그다지 많지 않은 그런 물이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자동차 산업이 딱 발달을 하게 되면서 그 물의 가치가 굉장히 귀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는 자동차의 세상이 오겠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우리가 알고 있는 록펠러. 포드는 위기 때마다 흔들흔들해도 록펠러가 흔들흔들한 적은 없죠. 결국 그 자동차 산업을 통해서 에너지, 그 석유 자원을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게 만든 것은 포도인데 실질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벌어서 자본을 훨씬 더 탄탄하게 한 사람은 록펠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쨌든 화석 자원이라는 것이 한정된 자원이죠. 이 지구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 안에 있는 자원입니다. 누가 지구의 땅속에서 매일 석유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니죠. 열심히 누가 석유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있는 자원을 퍼서 가공해서 쓰는 거죠. 인간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정된 자원이 고갈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화석 자원, 석유, 석탄 뭐 이런 자원들이 결국에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비가역적인 물질들로 바뀌어서 엔트로피를 증가시켜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 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기술들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뭐 위기 관리라든가 창의적 소비, 신사업 재편 이런 내용들이 이제 결론으로 도출되어서 가장 큰 주제는 새로운 영역을 찾아 나서는 기회 시대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환경 측면에서는 친환경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그 환경 규제나 협약 같은 것들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 이것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또 급하게 꺼야 할 이 시대의 과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환경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 인간의 공존시대다라는 주제를 붙였습니다. 정치적 측면, 민주화, 국제질서 재편, 안보 위협. 민주화라는 말을 내니까 가슴이 좀 찡하네요. 예, 안타까운 생각도 좀 들고요. 정치, 새로운 시민의 성장, 변화의 시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쭉 해서 보면은 이 표가 뭘까요?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요 표, 이 표는 뭘까요? 예, 각 시대별로 이슈가 되었던 그런 세대들, 소비자 집단으로서 분석되고 이슈가 됐던 X세대, Y세대, N세대, P세대, W세대, 뭐 네오 W 시대도 있었고요. 뭐 G세대, 뭐 요 근래 몇 년 전에는 이제 88만 원 세대 책자로 나와가지고 유명해진 그런 V세대, C세대, 뭐 Z세대, 뭐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이런 세대들이 계속 쭉 있어 왔는데 이런 세대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대들이 쭉 삶을 살아오면서 대개는 그 사람들이 20살 때까지 뭐 20살 중반 이 정도 때까지 그 형성된 그 사고, 철학, 행동, 양식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그다지 크게 바뀌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뭐 그 뭔가 터닝 포인트를 만들 만한 이슈가 있지 않은 한 사람들은 한 30대 이전에 생성됐던 그러한 생활 양식, 사고, 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사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물론 과정 배우고 늘 새로운 곳에서 탐구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도 바뀌고 사고도 바뀌고.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 아버지나 아버지 친구분들 보면은 그대로신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나 지금이나 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오신 모습이 여지까지 계속 쭉 유지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세대는 한번 분석되면은 그 분석된 내용이 그 시기, 분석된 시기 몇 년 딱 지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런 내용들이 적용될 수 있고, 그리고 사회가 변화해 가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변화해 가면은 사람들이 조금씩은 변화해 갑니다. 그런 환경의 변화, 삶의 양상이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그런 세대들을 변화시켜 나간지도 조금씩 점검해 나가면서 과거에 분석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몇십 년이 됐다고 해서 그 세대들한테 그다지 크게 그렇게 바뀌는 내용이 있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되었던 과거의 세대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어떤 성향을 보이고 있구나. 그리고 인구 구조를 봤을 때 시장별로 어떤 소비자군이 있고 이 제품의 시장에는 어떤 소비자군이 가장 큰 규모로 되어 있는 그러한 소비자 집단인지 파악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쭉 분석된 내용들 다 취합을 해가지고 소비자의 성향 변화를 좀 파악을 해봅니다. 이런 내용들은 책에서 다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죠. 뭐 X세대, Y세대. 책뿐만이 아니라 광고 대행사의 그런 어떤 자료들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 광고 대행사는 어쨌든지 간에 프로모션을 대행하는 업체이고 프로모션을 대행하다 보니까 그 프로모션을 접하게 되는 소비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품 그 자체보다 제품은 좀 그렇더라도 그 제품을 정말 그럴싸하게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데 정말 천재적인
그런 재능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이제 광고 대행사들, 잘 나가는 광고 대행사들의 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 대행사의 자료들을 잘 살펴보시면은 이러한 세대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 멋진 세상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런 자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구할 수가 없었죠. 이제 뭐 광고 대행사에 다니는 선배나 그 선배를 통해서 다른 친구가 얻은 자료를 야, 뭐 없냐? 고개 들이밀고 밥이라도 한번 사주면서 아니면 뭐 도서관 같은 데서 이제 뭐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좀 자료도 좀 받고 그것도 뭐 복사를 하는 거죠. 그때는 그 시절에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냥 키보드 한번 딱 두드리면 다 나옵니다. 웬만한 거 다 나오죠. 구글 사용하시는 분 많으시죠, 요즘에? 저는 이제 뭐 네이버나 다음보다 구글을 좀 많이 좀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을 때 네이버나 다음을 치면은 그 PDF는 좀 나오죠. PPT 파일이나 뭐 도큐멘트 파일이나 HWP 파일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구글에서는 키워드를 치고 뒤에다가 영어로 파일 타입 FILETYPE 하고 콜론인가요? 그 쉼표가 아니라 그냥 땡땡이를 딱 찍고 그 다음에 원하는 확장자명 뭐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PPT 아니면 PPTX PDF 같은 경우에는 PDF 뭐 도큐멘트 파일이면 DOC 이렇게 치면은 그 파일 확장자명으로 된 파일들만 쭉 찾아줍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바로 뭐 과제라든가 뭐 다른 기획을 할 때 내가 이거 그 블로그나 이런 데에 올라가 있는 글들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다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PPT로 되어 있거나 PDF로 되어 있거나 어쨌든지 간에 다시 제공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컴퓨터에 쓰는 그 프로그램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든가 아니면 오픈 오피스라든가 이런 데 파일 확장자명으로 검색을 하면 바로바로 그냥 긁어서 쓸 수 있는 카피를 해서 페이스트하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파일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자우지간 그렇게 검색을 하십시오. 네이버 다음 뭐 다 검색 잘 되고 좋은데 가능하시면은 구글에서 분명히 내가 무슨 뭐 PPT로 만들 자료가 있거나 아니면 뭐 PDF도 그 화면 캡처해가지고 넣으면은 그 바로 프레젠테이션 내용 속에 포함시킬 수 있으니까 PDF 자료도 굉장히 많죠. PDF나 PPT나 이렇게 파일 확장자, 파일 타입 땜땜 확장자명, 뭐 PDF나 PPT나 DOC나 HWP나 이렇게 해서 검색을 쭉 하시면은 바로바로 활용하기 더 좋은 웹사이트 카피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한 그런 자료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고요. 뭐 부가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슬라이드 쉐어.net 슬라이드 쉐어하는 그런 사이트죠. 그냥 치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SLIDE 쉐어 SHARE.net 슬라이드 쉐어.net 딱 치시면은 거기 보면은 또 그 파워포인트라든가 PDF처럼 이제 발표용 파일들을 사람들이 쭉 올리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가다 보면 정말 전문가들이 올린 그런 슬라이드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슬라이드보다는 이제 그 외국에 특히 미국 쪽에 사람들이 올린 내용들이 많긴 한데 어쨌든지 간에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또 그것을 또 통해서 내가 뭐 요런 내용에 관해서 어떤 기획서를 작성할 때는 요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면 되겠구나. 뭐 요런 형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아니면은 형식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도 뽑아서 쓸만한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글을 통해서 리서치 하실 경우에는 뒤에 필요한 파일 타입 땜땜 확장자명 이렇게 쳐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슬라이드 쉐어.net 이런 데로 들어가셔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물론 이제 가능하면 이제 영어 단어로 이제 타이핑을 하셔야 되겠죠. 서치를 할 때. 그렇게 하면 이제 관련된 내용의 그 PDF나 PPT로 된 문서들이 쭉 뜨거든요.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회원가입을 안 하면은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그 자료의 양이 아마 한정되어 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뭐 회원 로그인 하면은 그러한 그 수량에 대한 제한 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그런데 이제 가입을 하시려면은 뭐 지메일을 만드시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지메일 하나 이제 구글에서 지메일 하나를 이제 만드셔가지고 그 메일로 내가 뭐 여러 사람들과 직접 이제 이메일 주고받는 그런 거 외의 것들 예를 들어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이런 데 쓰는 그런 메일들은 그쪽으로 다 갈 수 있게 그리고 내가 그 신경 안 써도 되는 메일들이죠. 그런 메일들은 이제 지메일 쪽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찾고 또 이런 SNS 이런 것을 이용하시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신경 좀 덜 쓰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또 얘기가 또 많이 밖으로 샜네요. 이렇게 여러 세대들 나온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뭐 어떤 식으로 그 소비자의 성향이 유지되고 혹시 변화된 것이 있으면 변화된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파악을 해가지고 소비 성향 변화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소비 성향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도 또 다 영어로 돼 있나요? 저도 참 강의하기 곤란합니다. 영어로 돼 있으면. 에코 슈페리어라고 돼 있네요. 슈페리어 뭐 고급 상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뭐가 더 나은 거, 뭐 술 이름에도 뭐뭐뭐 슈페리어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양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보면은 환경, 에코가 환경을 의미하는 거니까 뭐 환경의 상관이라고 하면 좀 우스우니까 뭐 아마도 뭐 환경의 감시자라든가 아니면 뭐 환경의 파수꾼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소셜 슈머, 사회적 소비자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여기 좀 생소한 단어 있습니다. 웰시라는 단어.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웰빙과 헬시가 결합된 조합어라고 할 수 있겠죠. 조합된 단어 웰시입니다. 웰시. 웰빙 플러스 헬시. 웰시가 되겠고요. unexpected fun. 기대하지 못했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프라그매틱, 실용적인 것이죠. 실용주의라고 할 수 있겠고 new retro. 리트로.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리트로. 다시 틀어. 다시 틀면 어때요? 뭐 다시 틀는다는 게 뭡니까? 옛날 거 다시 틀어. 예, 복고죠, 복고. 다시 유행을 시키는 거. 복고. 그래서 뭐, 새로운 복고풍.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대한 향수를 다시 느끼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뭐, 저도 이제 X세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이제 음악을 들으면은, 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시절 들었던 음악들, 이런 음악들이 내 삶을 참 풍요롭게 해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지금도 좋은 음악을 만드는 좋은 뮤지션들이 많이 있긴 한데 새로 나오는 그런 뮤지션들 중에서도 이 노래가 정말 나한테 맞고 좋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시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거치면서 들었던 동화기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뭐 들국화라든가 뭐 어떤 날 뭐 이병우 씨, 뭐 조동희 씨, 뭐 이런 분들이 다 거의 동화기획을 통해서 음반을 냈었는데 하지만 그 시절에 그런 음악들에 대한 향수 같은 것들이 있어서 요즘 나오는 노래들 중에서도 그런 쪽에 가까운 노래들이 훨씬 더 귀에 잘 들어오고 좋게 느껴져요. 더 듣고 싶어지고 그런 것도 아마 뉴 레트로 이런 거의 한 가지 영역이 아닐까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여닝 네이처 여닝 이게 동경 뭐 사모하는 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여닝 네이처니까 자연에 대한 동경, 뭐 자연에 대한 갈망,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오 퓨처리즘, 신미래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소비 성향,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가치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성모 교수님이 이런 식으로 아주 멋있게 트렌드 맵을 종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프로덕트 트렌드라든가 디자인 이슈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메가 트렌드를 밑에다 정리를 하셨습니다. 뭐 소사이어티,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그리고 환경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이제 한눈에 멋지게 해가지고 그 업체가 뭐 무슨 전시회를 할 때 한쪽 벽면에 딱 프린트를 해서 걸어놓았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를 종합을 합니다. 일단 쭉 트렌드를 종합해서 여기 보시면은 뭐 어쨌든지 간에 각 이제 분야별로 뭐 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전에 대한 요소들 뭐 디지털 공감이라든가 문화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다원화됐다는 그런 얘기들 기술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 네트워크라든가 대체 자원에 관한 얘기 그리고 뭐 그 치유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이런 내용들은 이제 여기다 쭉 적어놨습니다. 쭉 적어놨는데 이것들이 각 분야별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구분이 되는데 진짜 전체적으로 이 메가트렌드를 통틀어서 그렇다면은 미래에 핵심적으로 작용할 가치는 무엇이냐? 이거 핵심적인 가치라고 하기엔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어느 것이 어느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그 각 영역별로 도출된 가치들은 또 서로 어떤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고 거기서 또 핵심적인 가치를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 각각의 영역에서 나왔던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종합을 하는 겁니다. 종합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도출된 거죠. 미래가치의 핵심 키워드들
각각의 그 분석한 분야의 요인들을 분석을 해서 추출된 키워드들을 그룹핑하고, 그리고 근미래의 변화를 참조해서 미래 가치의 핵심 키워드를 도출했다. 사실 뭐 정성모 교수님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팀원들하고 모여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왠지 이랬을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이건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도출된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보면은 색깔이 있잖아요. 이 각각의 색이 그 스티프 분석에 쓰여진 그런 컬러들입니다. 이런 컬러들 중에서 유사한 맥락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모은 것이죠. 그런 유사한 맥락을 갖고 있는 것들을 모은 겁니다. 뭐 소사이어티에 관한 거는 이렇게 뭐 주황색이었고, 기술에 관한 게 파란색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리고 뭐 경제 환경에 관한 것이 이제 여기 보랏빛이었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영역 중에서 관계가 있는 것들을 쭉 그 키워드들을 모아서 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카테고라이징이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겠구나 해서 이제 이런 카테고라이징 된 내용들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는 무엇일까 찾아낸 것이 이겁니다. 소시오. 사람들이 사회적 측면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사회에 참여하거나, 아니면은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개인이지만 주체적으로 이런 내용들, 소시오, 사회적 측면, 그리고 스마트란 단어가 요즘에는 뭐 안 쓰이는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계속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뀌고 있죠. 효율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영리하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 영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영리하게 내가 가진 제한된, 누구한테나 똑같이 제한된 이 시간이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스마트에 관한 요소, 모든 전자기기들이 또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하게, 간편하게, 직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저는 이제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 귀가 그다지 그렇게 뭐 민감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 고사양의 제품이 뭐 좋기야 좋겠죠. 근데 그게 얼마만큼 더 좋은지 잘 몰라요. 하지만 제 귀는 분명히 우리나라 제품하고 일본 제품, 특히 일본 제품 중에서도 소니의 제품과는 확실히 구별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제품을 비교해 보면은, 제가 이제 스마트를 얘기하다가 또 딴 얘기로 갈 뻔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우리나라 제품들과 소니 제품 그 오디오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소니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뭐 CD라든가 MP3 플레이어 이런 거를 이제 듣다가 꺼놓잖아요. 그러면은 재생을 시킬 때 예전에 듣다가만 그 부분부터 재생을 시작합니다. 메모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전원을 꺼도. 근데 국산 제품은 그런 게 없어요. 뭐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냥 끝나면 처음부터 해요. 다음에 다시 들을 때는. 참 재밌죠?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미니 디스크 플레이어를 산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알파벳 같은 거를 입력하게 돼 있잖아요. CD를 MD로 옮겨서 미니 디스크로 옮겨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은 미니 디스크 플레이어 그 기기 내에서 알파벳을 이용해서 이제 알파벳이나 이제 히라가나 가다카나 그런 그 일본어로 이용을 해서 제목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휠로 돼 있었어요. 볼륨 조절하듯이 옆에 탁 튀어나와가지고 그걸 싹 돌리면은 굉장히 빠르게 이제 넘길 수 있는 거죠. 알파벳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냥 그 휠을 또 누르면은 그게 딱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 알파벳이. 거의 뭐 미니디스크도 굉장히 사용하는 방법이 좀 복잡해서 설명서가 거의 책 한 권 가까이 되거든요. 얇겁지만 뭐 책 한 권 다 읽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직관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도 좀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 직관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상당히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스마트하다라는 것, 그것과 이제 인터랙티브한 요소들, 인터페이스, 이런 것에 대한 그 생각들이 좀 생겨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제품들 좀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좀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요소를 보니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이 유지되어 나가는데 필요한 지속 가능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환경의 지속 가능성, 이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적인
측면과 기업이 유지해 나가는 그런 측면.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미래 핵심 같이 핵심 키워드로 도출된 이 서스테이너블은 환경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크게 각각의 분야의 맥락을 살펴보고 그 맥락에 공통된 내용들을 카테고라이징을 해서 핵심 키워드를 도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요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또 저희들끼리 이거 분석한 게 이것만이 아니거든요. 이 업체가 전에 가져왔던 디자인 전략들이 있어요. 그런 전략 내용 분석하고 또 뭐 제품이라든가 기타 다른 내용들 다 같이 분석한 내용들, 이 트렌드 분석한 내용들 다 이제 그 키워드를 다 추출했어요. 키워드를 다 추출하고 그 키워드 추출한 내용들을 포스트잇에 다 적었어요. 포스트잇에 다 적어가지고 하나하나 카테고라이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내용들을 한쪽 벽면에 다 붙였어요. 유사한 분야의 내용들, 또 관계가 있는 내용들, 이런 걸 다 이제 포스트잇에 써가지고 관계가 있는 쪽에다가 갖다가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그 업체가 향후, 근미래까지, 뭐 향후 한 5, 6년까지 그 업체의 전반적인 그 업체가 지우고 있는 디자인 팀들이 디자인의 개발 방향으로 삼아야 할 그런 가이드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 그 가이드 내용의 핵심이 될 만한 그 가이드의 방향을 잡아줄 그런 내용들을 도출하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 분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과 함께 다 분석을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내용을 다시 또 이제 추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뭐 트렌드 분석 이 정도로 해가지고 키워드를 추출했습니다. 자, 이제 트렌드 분석 분야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KIDP에서 우린 그 트렌드를 분석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거는 뭐 어떤 제품군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산업 분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죠. 그냥 디자이너들이 앞으로 이런 트렌드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분석한 내용을 이런 식으로 이제 잡지 형식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자기가 디자인하는데 활용을 잘 해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친해져야 할 그런 사이트, 물론 이미 친해지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디자인 DB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친해져야 될 그런 사이트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 디자인 DB 통해서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비즈니스, 제품 시장에서의 주요 트렌드를 분석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뭐 그 제품을 만드는 업체에서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뭐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트렌드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도 전개가 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트렌드 워칭 그래서 이제 트렌드 브리핑이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된 내용인데요. 여기서 볼까요? 뭐 랜덤 액트 오브 카인드니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친절을 베푸는 인위적이지 않은 이게 좀 랜덤이라는 게 이제 무작위잖아요. 무작위. 근데 무작위 행동이라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말을 좀 바꿔본다 그러면은 무작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리 정해놓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조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위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친절을 베푸는 인위적이지 않은 행동들이라고 하는 게 아마 의미를 파악하는 데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의 그 시장의 트렌드는 랜덤 액트 오브 카인드네스가 될 것이고 이런 랜덤 액트 오브 카인드네스를 도출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이러한 트렌드의 드라이버 랜덤 액트 오브 카인드니스라고 하는 트렌드를 이끄는 동인이 되는 그러한 드라이버는 뭐냐 하면은 더 휴먼 터치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 밑에 있는 그림까지 해서 휴먼 터치 인간적인 감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적인 감성 사람의 터치인데 터치 암 터치드 뭐 그러면은 그거잖아요. 나 감동받았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내 가슴을 뻥 쳤어. 터치했어. 그러니까 이제 감동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성을 통한 감동, 뭐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의미를 파악하시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putting it out there. 걷다 놔. 거기 밖에다 놔. 이런 거죠. 이게 뭘까요, 이게? 밖에 놔도. 외부에 알리는 것이죠. 외부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 밖에다 놔도. 그러니까 공개를 하는 겁니다. 뭔 일이 있는지, 우리가 못하고 있는지, 우리 회사가 못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스이론. 패스이론 뭡니까, 그냥. 야, 그냥 내보내. 뭐, 건네줘죠. 패스 it on. 패스 it on. 그것을 이제, 패스해서 연결해 주는 거니까.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전파해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전파해준다, 전달해준다, 전파해준다. 이런 의미 정도. 그러니까, 뭐, 사람의 인간적인 감성이라든가, 공개하고 전파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인위적이지 않은 그런 친절을 베푸는 그런 행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가치들 사람들이 이제 중점적인 사람들이 이제 추구하는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것이죠. 그리고 폭을 좀 완전 좁혀가지고, 제품 분야에 대한 디자인 트렌드도 분석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이제 글로벌 프리미엄 제품을 통해 살펴본 디자인 트렌드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살펴보면 좀 재밌긴 합니다. 이 안의 내용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프리미엄 디자인인데 이게 프리미엄 디자인이 버전 1.0에서 버전 2.2로 변해가죠. 밑에 보면 참 재밌습니다. 절대 품질에서 매력 품질. 매력 품질 뭘까요? 절대 품질은 뭐고 매력 품질은 뭘까요? 이때 절대 품질이라는 것은 아마도 제가 제 생각에는 기능 위주로 완벽한 품질일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매력 품질이라는 것은 그 기능 위에도 뭔가 심미적인 측면에서 매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품질일 것이다 라는 거 이제 추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냥 단순히 심미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동을 주는, 우와 이런 것도 돼? 우와 대단한데? 이렇게 이제 감동을 줄 수 있는 품질, 이것이 이제 프리미엄 디자인 2.0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 구성 패턴도 보시면 이것도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서 이제 그 프리미엄 원 디자인이 그 오른쪽 편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에스테틱 메이킹, 심미적인 측면,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건 분명히 이제 조형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형적인 관점, 눈으로 받아들이는 비주얼하고 조형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메이킹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뭐 CMF 이런 것을 이제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2.0으로 가면서 어떻습니까? 2.0으로 가면서 여기서는 이제 중점이 이모셔널 메이킹으로 바뀝니다. 감성적인 것을 뭔가 만드는 것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이 감성적인 것을 만드는 게 뭐냐? 뉴 테크놀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이모셔널 메이킹. 물론 여기 이제 트렌드도 같이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죠. 여기 걸쳐져 있으니까. 이와 이 사이에. CF는 당연히 원의 트렌드로 가져오고, 물론 이것도 그냥 보시면은 이제 그림이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끝났다는 거죠. 이렇게. 프리미엄 1에서는. 그러나 프리미엄 2에서는 이렇게 좀 넓게 가자는 거죠. 감성을 창출해내자. 소비자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감성을 만들어내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정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이제 트렌드를 분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고 이게 이런 식으로 정리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내용들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 있던 내용들 그대로 이제 좀 나오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 그 디자인 TV 가면은 다 자료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찾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물론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읽으시면 재밌고, 이거 뭐 별로 관심도 없고 이게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보면은 별로 재미가 없겠죠. 근데 저는 나름대로 재미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또 인터랙티브 디자인에 관한 측면에서도 이제 프리미엄 1과 프리미엄 2 이렇게 나눴었죠. 여기 보면은 뭐 이 프리미엄 1.0에서는 패시브, 이게 뭐 한마디로 이제 수동적이라는 거죠. 입력을 받고 마는 거. 그리고 이제 그냥 로지컬해요. 그냥 논리적으로 끝나고, 그리고 이미 모든 게 미리 세팅되어 있고 그 세팅된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프리미엄 2.0 시대는. 그러나 이제 2.0 시대로 넘어가니까 액티브해요. 상호작용 활발히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감성적인 측면도 같이 주고받을 수 있겠죠. 사용자나 제품이나 감성적인 측면을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작동 방법, 기능,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미리미리 다 세팅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make custom 이렇게 돼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쪽 내용도 좀 재밌습니다. 이쪽 내용 보시면은 그냥 옛날에 그냥 제품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한 가지 기능, 그런 프로덕트였는데, 그런 프로덕트이 단순히 프로덕트가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는 단순히 정보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서로 제품과 내가 상호작용하면서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이거야? 그래? 이거 맞아? 확인하고 아닌 것 같은데? 딴 거 좀 해봐. 딴 거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되는 것이죠. 뭐 리빙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디자인 테마 컨셉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 테마 익스트림 미니멀, 극단적인 단순함, 미니멀리즘, 극단적인 단순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휴먼 터치, 인간적 감성, 인간적인 터치.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설명을 좀 넣어주고 뭐 관련된 그런 내용들, 사례들 이렇게 통해서
이게 뭐다라는 것을 이제 즉각 짧은 설명과 함께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제시가 될 수도 있겠죠. 트렌드 조사 분석 결과는. 제품을 기획하는 경우라면은 그 제품에 관련된 제품의 트렌드를 쭉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밥솥 같은 경우다. 전기밥솥이다. 밥솥 중에서도 자기네들이 어떤 시장에 진출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났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라면 어떻습니까? 뭐 소비자 분석 끝나고 뭐 그 STP,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그리고 포지셔닝 다 끝난 다음에 그 포지셔닝에 맞는 그 포지셔닝에 해당하는 그런 제품들의 트렌드를 쭉 찾아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아마도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이 고급형 전기밥솥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급형 전기밥솥을 새롭게 하나 개발해서 그 세상에 내놓으려고 하니까 이제까지 고급형 전기밥솥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그 트렌드를 통해서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쭉 분석해 보는 겁니다. 쭉 이제 과거에 어떤 제품도 있었는지 트렌드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70년대, 80년대, 80년대, 90년대, 90년대 중반, 90년대에서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이렇게 연도별로 어떤 제품이 있었는지 쭉 살펴봅니다. 살펴보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살펴보니까 이런 변화가 있더라 라는 것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7, 80년대는 하이테크의 모더니즘, 90년대도 하이테크인데 포스트 모더니즘과 친환경성에 관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2000년, 2004년에는 디지털의 미니멀리즘, 아주 단순화된 그런 형태들, 그리고 2005년엔 소프트 디지털, 그리고 하이브리드 디자인,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된 그런 디자인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서 연도별로 한번 어떤 우리가 개발할 그런 제품과 관련해서는 어떤 제품들이 있었는지 쭉 살펴보고 그러한 제품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런 내용들을 쭉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겠죠. 연도별로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어. 이런 특징들을 파악을 하고 이런 특징들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달아주는 거죠. 이때가 어땠다. 이런 걸 보니까 이때는 또 어땠다. 또 이런 걸 보니까 이때는 어땠고, 이때 보니까 이때는 어땠다.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될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트렌드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컬러가 될 수 있겠죠. 컬러와 관련해서 연구하는 기관에서 해마다 컬러 트렌드에 대해서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빙 트렌드,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에 특히 뭐 인테리어나 가구나 이런 데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컬러에 대한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브라운 계열은 뭐 이런 식으로, 레드 계열은 이런 식으로, 뭐 그린은 이런 쪽, 그린도 뭐 좀 특색이 있죠. 올리브 그린 쪽에 가까운, 군복색 가까운 그런 컬러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상하게 이 수업에는 제가 군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어쨌든지 간에 모노톤은 뭐 이런 건 컬러가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컬러만 보면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 이거 뭐 늘상 있는 색 아니야? 이런 생각 들죠. 뭐 컬러에서 만약에 파란색 톤이 이거다, 이게 트렌드다. 근데 이거 말고 또 파란색 톤 또 있으면 뭐가 더 있겠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기 뭐 더 있어봤자 여기 보면은 그 셀룰린 블루에다가 뭐 청록색 비슷한 이런 컬러도 있고 이미 뭐 웬만한 블루에 해당되는 컬러들은 이미 다 여기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물론 셀 수도 없겠죠. 파란색 계열이란 것이.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추려서 넣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내년에 내놔도 큰 문제 없고 내후년에 내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은 그런 컬러라고 이제 제 눈에는 보여지는 것이죠. 물론 컬러 전문가의 눈에는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컬러 트렌드 요것만 봐서는 도대체 이게 뭘 하자는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앞서 보았던 그런 트렌드 내용 정리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각각의 트렌드에 대한 명명을 합니다. 같이 저도 명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례들을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이런 분위기가 되겠구나. 다음 컬러의 트렌드는 이런 분위기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뭐 그레이 베리션과 뭐 서포트 컬러, 뭐 원 페일 앤 화이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트렌드로서 몇 가지 영역 중에 해당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밑에다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이게 무슨 얘기다. 뭐 무슨 얘기인가 뭔가 뭐 굳이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런 거구나. 딱 이제 이 사례들을 보면 딱 알 수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컬러에 대해서도 그 트렌드라든가 변화의 방향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 컬러 트렌드를 명명을 하고 이름을 붙여주고 그리고 그러한 사례나 설명들을 부과해서 사람들이 아 이런 컬러가 되겠네. 오 그래 그렇단 말이지. 우리는 어떻게 이런 트렌드가 될 컬러를 활용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하는 것이죠. 자 컬러 트렌드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고 나니까 좀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엘모전자에 입사를 했는데 바로 그 입사한 그해에 그 젊은 독신자를 위한 소형 세탁기를 디자인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상 고객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독신자 이 사람들이 어떤 컬러를 선호할까 이것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거리 관찰을 나갔는데 거리 관찰 나가봐야 뭐 세탁기를 사람들이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컬러는 무엇일까 알아보기 위해서 명동에 나갔습니다. 젊은이들이 입고 있는 의상의 컬러를 조사하기 위해서 명동거리에 나섰는데 뭐 한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뭐 4, 5월 뭐 그 정도였던 것. 뭐 더워서 반팔 입을 정도는 아니고 그냥 가벼운 잠바 입고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의 계절이었던 것 같은데 과연 그 명동거리에 굉장히 화창했던 날이거든요. 햇살도 아주 따사롭고 그런 날이었는데 그날 그 눈부시게 푸르고 화창한 그 4월, 5월 그 언젠가 그 어느 날 과연 명동의 젊은이들은 어떤 컬러의 의상을 입고 있었을까요? 어떤 컬러의 옷을 입고 거리조사를 빌미 삼아서 그 사무실의 그 쾌쾌한 노총각들 유부남들로 가득 찬 그 사무실을 탈출했던 이 혈기왕성했던 그 젊은이를 반겨줬을까요? 그 화창했던 그날처럼 명동거리의 젊은 남녀들은 과연 화사한 컬러의 옷을 입고 나의 눈을 즐겁게 해줬을까요? 어땠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한 결과 그 화창하던 날 명동이라고 하는 그 번화한 거리에 있는 젊은이들은 검은색을 가장 많이 입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절반 이상이 검은색이나 흰색, 회색 계열의 모노톤 의상을 입고 있었던 것이죠. 또 이제 검은색 하니까 생각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과거에 한 90년대 8, 90년대에 일본에서는 까마귀족이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까마귀족. 그럼 왜 까마귀족이 유행을 했었냐? 까마귀족 뭘까요? 안 씻고 다니는 사람? 발 안 씻으면 까마귀발 같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까마귀족이 아니라 온통 온몸을 검은색으로 감싸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의 어른들이 야 너는 까마귀처럼 맨날 검은 옷만 입고 다니냐? 이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일반화되면서 이렇게 검은 옷 입고 다니는 젊은이들 까마귀족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다고 해요. 저 역시 이제 거의 반 까마귀족입니다. 이 몸매 커버에는 블랙만한 컬러가 없죠. 근데 이 블랙이 가진 단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제 큰 얼굴이 더 커 보인다는 그런 단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이 워낙 큰 얼굴이야. 어떤 컬러의 옷을 입어도 커 보이니까 그거는 수용하자 이거죠. 포기할 건 포기하자. 저도 이제 제 몸매를 커버할 수 있는 검은색 옷을 좋아하는데 그럼 모노톤은 제외하고 그 젊은이들이 과연 어떤 컬러의 옷을 많이 입고 있었을까요? 절반 이외의 그 색상 중에 그 젊은이들이 뭐 절반 이상은 다 검은 옷, 뭐 모노톤의 옷, 검은색을 포함한 모노톤의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그 모노톤 이외의 옷, 절반이 채 안 되는 그 색상 중에 어느 컬러가 가장 많았을 것 같습니까? 바로바로 여러분 머릿속에 떨어지는 색깔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색깔 맞을 겁니다. 여러분의 색깔이 맞을 거예요. 가장 많았던 색은 블루진이고요. 블루진의 컬러, 청바지의 그 청색, 그리고 브라운 계열이었습니다. 브라운 계열. 뭐 그날의 기분까지 하면 잘 기억나지 않지만 뭐 옷의 색상이 어쨌든 간에 뭐 그날 하루는 사무실에서 벗어나서 눈이 즐겁고 마음이 가벼운 그런 하루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지만 현실은 현실이고 결과는 결과인지라 뭐 저는 그 이제 젊은이들이 사용할 그 소형 세탁기에 독신자들이죠. 젊은 독신자들이 사용할 그 세탁기에 흰색이나 은색, 블랙 같은 모노톤 아니면은 섀도우를 좀 낮춘 블루 계열의 컬러를 좀 적용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거리 관찰하면서 찍었던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사진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젊은이들 보니까 이렇더라. 봤더니 뭔가 이렇게 날씨도 좋고, 젊은이들이니까, 좀 채도도 높고, 뭐 난색 계열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폭은 따사하고, 화사한 그런 옷을
입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런 건 이제 사진까지 겉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지간 입고 다니는 것들은 이렇더라. 그러니 그들이 구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자신들이 화사한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꼭 화사한 것을 사는 건 아닐 것이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그냥 쭉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던 것이죠. 뭐 흰색은 이제 모노톤 아니면은 채도를 좀 낮춘 블루 컬러예요. 이렇게 이제 못 모르는 이제 신입사원이죠. 이렇게 말단 사원 의견에 이 부서의 고참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봅시다. 세탁기라는 건 뭡니까? 백색 가전입니다. 당시 트렌드를 보면은 백색 가전이 더 이상 백색 가전이 아니었던 트렌드였죠. 당시 트렌드가. 다 이제 백색 위에다가 다른 컬러들이 막 입혀져가지고 이제 그런 컬러들이 전국 매장에 다 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야, 모노톤은 옛날부터 써왔던 색 아니야. 고전적 컬러 아니겠니? 뭐, 젊은 사람들이 모노톤, 뭐, 옷이야 그렇다 치고 제품에도 꼭 그렇게 하겠냐. 젊은 독신자들이 좋아할 만한 색상이라 추하기 좀 어렵다. 그리고 현재 컬러 트렌드를 봐라. 지금 백색 가전도 백색 가전들이 아니지 않니? 트렌드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그 젊은 독신자용 5인용 세탁기였는데요. 지금 뭐 대부분 세탁기들 10인용 넘어가죠. 10인용, 12인용 가정에서 쓰이는 것들. 이제 5인용 그러면은 그거의 한 3분의 2 정도 사이즈?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산된 젊은 독신자용 세탁기에는 어떤 컬러가 적용됐을까요? 당시에 컬러 트렌드가 있죠. 그 당시에 컬러 트렌드는 굉장히 비비드한 컬러였습니다. 아주 채도도 높고 색상도 좀 강하고 비비드한 컬러가 전반적인 트렌드였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를 고려를 해서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세탁기에 적용되는 적이 없었던 반짝반짝 메탈릭한 레드 그리고 그 전전에쯤인가 나와서 인기를 끈 뉴비틀의 색상 뭔지 기억나시나요? 뉴비틀 비틀이 리뉴얼 돼가지고 뉴비틀로 나왔을 때 대부분 그 라이트 그린 컬러 연두색 비슷한 그 컬러 있잖아요. 그 컬러로 프로모션 됐어요. 그래서 누구나 그 컬러를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뉴비트라는 그 자동차의 디자인과 함께 디자인하는 사람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그 새로운 그 뉴그린 컬러 좋아했었다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 컬러가 적용되었습니다. 번쩍번쩍한 메탈릭한 레드 그리고 뉴비틀의 라이트 그린 그 컬러. 자, 그 세탁기 어떻게 됐을까요? 당선되어 나왔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 속에 메탈릭한 빨간색 그리고 뉴비틀의 연두색으로 그 자태를 뽐냈던 소형 세탁기, 5인용 세탁기 소형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거 아닙니다. 아주 작은 거 아닙니다. 지금 집에 있는 그 이불 빨래 할 수 있는 그 세탁기보다 한 3분의 2 정도 사이즈 되는 그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런 세탁기 보신 게 혹시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대답이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굳이 뭐 결과를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컬러에 대해서 좀 길어지는 감이 있지만 좀 부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품 유형이나 제품이 가진 특성 그리고 제품이 놓여지는 환경, 쓰여지는 환경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컬러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랑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게 되는 제품의 경우는 구매하는 상품의 컬러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구매자들은 자신이 가진 기호와 함께 이런 상품을 구매하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러한 것도 염두에 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집 안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집 밖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도 그 선택하는 상품의 컬러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란색을 선호해서 파란색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TV와 같은 전자제품을 파란색으로 구매하게 될까요? 아마도 매우 드물지 않을까요? 그것은 마치 그 집에서 입는 복장으로 외출하지 않는 것과도 좀 유사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집에서 입는 무릎 늘어난 그런 추리닝 바람으로 동네에 돌아다니는 분들 뭐 없진 않죠.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남 얘기하듯 말하고 있는 저 역시 원 오브 댐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은 색 자체로 선호하는 컬러 색 자체로서 선호하는 컬러죠. 그래서 상품에 적용되기 이전에 색 자체로 선호하는 컬러
마음속에 품은 그 아름다운 컬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마음속에 품은 아름다운 컬러랑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상품의 컬러는 동일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제 경우를 봐도 제 마음속에 최고의 컬러로 간직된 것은 마치 그 세상의 모든 그런 혼란스러움, 뭐 노란색, 빨간색, 연두색 이렇게 막 현란하게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컬러들을 모두 침전시켜버릴 듯한 그 묵직하고 고요한 느낌의 프러시안 블루입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사용하는 제품 중에서 프러시안 블루로 되어 있는 제품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요. 기타는 좀 파란색이고요.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제가 가진 제품 중에, 뭐 상품 중에, 제가 가진 뭐 물건 중에 프러시안 블루로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뭐 책 표지가 프러시안 블루로 되어 있는 건 몇 권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컬러 트렌드. 물론 컬러 트렌드 살펴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앞서서 소비자들이 이 컬러를 어떤 관점에서 판단하느냐. 이것도 이제 한번 컬러에 관해서 조사하고 적용할 때는 살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이제 CMPF, 뭐 CMF라고 이제 흔히 말하고 요즘에 들어서 이제 CMPF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컬러, 매터리얼, 패턴, 피니싱. 이게 CMPF죠. 제품 적용 패턴을 통한 CMPF 측정. 예측이죠. 예측. 봅시다. 뭐 주방 가전에 관련돼서 뭔가 개발할 생각인가 봐요. 그 주방 가전과 관련된 CMPF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략의 이 내용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봅시다. 냉장고, 김치 냉장고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흔히 이제 우리가 예전에 백색 가전이라고 했던 그런 제품 위주로 뭐 2005년부터 2005년 이전부터 2008년, 2012년 이후까지 쭉 조사를 했네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특징들이 있겠죠. 그 특징들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분류했더니 이렇게 카테고라이징이 된 것이죠. 어떻게 카테고라이징이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봅시다. 이렇게 됐네요. non 패턴, 패턴이 없는 것, 그리고 꽃무늬 패턴, 그리고 추상적인 패턴, 앱스트랙, 뭐 이거 추출해내고 압축해내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앱스트랙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앱스트랙이니까 어떤 사물로부터 그 추출된, 추상화된 그러한 이제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오메트릭 패턴, 기하학적인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지오메트릭 패턴, 기하학적인 패턴들, 그리고 패턴은 없는데 매터리얼, 그 소재의 느낌이 살아나게 한 거, 패턴 대신 소재의 느낌이 살아나도록 한, 그렇게 카테고라이징이 되고 가면 갈수록 패턴이 없는 것에서 패턴이 있다가 이 패턴도 추상적인 요소, 구체적인 어떤 꽃의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형상으로 갔다가 어떤 기하학적인 그런 패턴으로 갔다가 지금은 패턴 자체보다 소재의 느낌으로 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구나. 이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구나. 주방 가전의 패턴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또 이제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과거의 트렌드는 어땠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측이 가능한 미래 트렌드는 그 조잡한 화려함, 뭐 꽃무늬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추상화된 패턴, 기하학적 패턴 이런 것들 뭐 잘하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잘못하면은 조금 좀 그렇죠. 그래 보이죠. 그리고 패턴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질려한다고 합니다. 처음 보기엔 좋아도 특히 그 어떤 집에 가면은 이렇게 뭐 물론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당시 트렌드를 보면은 그 시대의 제품들 보면은 진짜 꽃무늬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꽃무늬가 많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품 산 사람들 집에 가면은 뭐 냉장고에, 김치 냉장고에, 뭐 에어컨에, 세탁기에 막 이렇게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 제품 뭐 한두 해 쓰고 그 패턴 트렌드 바뀌고 취향 좀 달라지면은 바꿀 제품들 아니잖아요. 항상 이제 그 패턴을 보고 있으면 좀 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런 것도 이제 차후에 이제 발견된 거죠. 그 패턴이 등장했을 때는 좀 신선해 보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늘상 저걸 보면은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 게 내가 저걸 왜 샀지?
생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측된 뭐 그런 트렌드 뭐 조잡한 화려함은 사라지고 심플한 패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CMF를 활용한 패턴 디자인, 빛과 소재의 각도를 활용한 은은한 패턴이 노출될 것이다. 심플한 패턴 그리고 컬러, 매터리얼, 피니싱을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빛, 그리고 소재의 각도를 활용한 은은한 패턴들. 뭐 이런 거죠. 뭐 펄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그 빛이 보이는 그 부분에만 이제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어떤 은은한 패턴. 그런 것들. 그 트렌드의 핵심 가치는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이런 것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소재와 패턴 간의 긴밀한 융합. 그리고 심플하게 해라. 심플하면서 소재와 패턴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그 CMF와 관련된 핵심적인 그 트렌드라고 이제 판단한 거죠. 미래 트렌드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측된 트렌드를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첫 번째 트렌드는 심플한 패턴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CMF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근데 패턴은 숨어 있는 듯이 은은한 패턴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 뭐 이렇게 설명이 힘들잖아요. 제품에 적용할 패턴은 이래요. 뭐 심플한 패턴이 등장할 것이고요. CMF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패턴은 패턴인데 좀 은은하게 숨어있는 듯한 패턴이 될 거예요. 이러면은 말이 길어지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트렌드니까 명명을 좀 해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필요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핵심적인 명명, 트렌드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심플한 패턴의 등장, 베이직 심플리시티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발음이 현찮아서 죄송합니다. 뭐 한글 발음도 역시 물론 현찮긴 하지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좀 감안을 해주시고, 자, 두 번째 트렌드, 컨버전스 위드 CMF, CMF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품과 CMF 컬러 매트리얼 피니싱의 융합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 아주 어떻게 보면 촌스럽고 어떻게 보면 괜찮고 그런 단어가 됐습니다. Whisper the secret. 왠지 뭔가 은밀한 그런 느낌이 들죠. 비밀의 속삭임, 비밀을 속삭이는 듯한 그런 패턴이란 것이죠. Whisper the secret 이렇게 정의를 내렸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나온 그런 결과들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그 트렌드에 관해서 분석한 내용들은 시나리오에 적용할 수가 있겠죠. 거시 환경이라든가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 분석 예측에 따른 미래 홈라이프 시나리오를 이런 식으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이제 등장인물들이 있겠죠. 페르소나라고 그 앞서 시간에 설명이 잠깐 됐었을 것 같은데. 개인이 지닌 특성, 그 브랜드 페르소나 그러면 브랜드 개성이죠. 등장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 페르소나가 해석이 여러 가지로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등장인물들이 그 미래 사회 환경, 지정된 미래 사회 환경에서 어떻게 생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시나리오로 이제 희곡처럼 마치 연극이나 영화의 데모처럼 구성하는 것이 이제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등장인물들, 페르소나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생활하는지 먼저 시나리오를 읽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활할 것이다, 행동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서술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에 대한 그 시대적 배경, 이 미래가 되겠죠. 트렌드를 예측해서 만들어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 배경은 미래가 될 수가 있고, 그 미래 환경의 배경은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나온 그런 내용들이 적용된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큰 글자 읽어보면 도심 속에 자리 잡은 S타운의 전경. S타운은 도심 한가운데 있지만 드넓은 녹지와 여러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이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배경이 어떤지 좀 더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이제 녹색 도시가 구축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인공정과 스마트홈. 세 번째는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의 적용. 네 번째는 공동경제과 분배, 그리고 작은 경제. 이런 환경이 될 것이다, 미래에는. 아주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밀집돼서 막 살게 되면은 불편한 점이 없을 수가 없겠죠. 뭐 교통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파트와 같이 공동 거주 시설에 사는 사람들, 공동주택에 사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층간소음이잖아요. 이런 문제들, 옆에 있는 소음. 저는 이제 심야한 밤에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영화를 보거나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 영화는 그래도 좀
큰 소리로 들어야지 좀 제맛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워낙 소형인데다가 소리가 옆집에 안 들릴래야 안 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뭐 어떻게 밤중에는 뭐 내가 정말 소리를 정말 한번 진짜 크게 과감하게 듣고 싶다 그러면 헤드폰 끼고 들어야 돼요. 과감하게 듣는 게 아닌가요? 소심하게 듣는 건가요? 어쨌든 뭐 헤드폰 끼고 듣든지 아니면은 그냥 작은 소리로 그냥 나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 내가 알아듣는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볼륨으로 듣습니다. 근데 이제 좀 시골로 나가보면은 그 나름대로 좀 불편한 것들이 있죠. 주변에 뭐 의료시설이라든가 뭐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거 별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 물론 어떻게 보면은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있는 학교들도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적은 인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적은 인원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아이들한테 더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중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학생들이 입시 경쟁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피곤한 삶을 살게 되죠. 시골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골에 뭐 중고등학교 자체도 별로 없기 때문에 시골에 살게 되면은 원거리를 통학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뭐 미래 사회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확보가 되고, 뭐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도 현재의 기술만으로도 70% 이상을 기계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 하지만 기계로 대체하는 것보다는 당장 사람들을 쓰는 게 더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사람들을 쓰는 것이겠죠. 미래도 과연 그렇게 계속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회의 체제가 좀 더 다수의 사람들을 기본적인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러한 체제가 좀 촘촘하게 좀 마련되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저는 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수십 년 내에 실업자는 감소시킬래야 감소시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실업자들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과학기술들이 너무나도 많이 개발되어 있고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기계가 할 수 없는 일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기계가 할 수 없는 일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상상하는 일, 그 정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좀 멀리 갔는데, 이런 세상이 되면은 아마도 체제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놓은 그런 사회가 될 것이고, 그런 사회가 되면은 아무래도 좀 경쟁 자체가 좀 덜 치열해질 것이고,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구들이 도시에 밀집되는 것도 구직을 하고 자기가 구한 직장에 출퇴근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그 직장이 많은 곳에 그냥 몰려들면서 도시화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속박에서 조금 풀어난다 그러면은 아마도 한적한 곳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러저러한 상황이 이제 미래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것이 이제 트렌드에 반영될 수가 있겠고, 어쨌든 이 시나리오에서는 이렇게 이제 4가지 정도 큰 환경적 상황을 일단 근거로서 딱 정해놨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등장 인물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어떠한 도구들을 활용을 하고, 그 도구들을 그것도 어떻게 활용하며 어떻게 생활해 나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서술식으로 마치 연극 대본이나 영화 대본을 쓰듯이 쓰는 것. 그것이 이제 시나리오를 통한 트렌드를 제시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쭉 살펴보셨는데요. 자, 이렇게 트렌드 분석을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체크리스트 한번 살펴보고 트렌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자, 트렌드를 하는 그 과정 4가지 정도 단계로 나눠봤었는데, 첫 번째로 트렌드 예측 범위 그리고 방법을 설계하는 것, 이것을 이제 진행할 때는 2단계에서는 예측 목적과 대상 범위는 무엇인가, 예측하고자 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예측 과정에 투입 가능한 자원, 그러니까 트렌드 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자원들, 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장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시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확인, 그리고 자원을 가장 적게 투자를 해서 가장 좋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트렌드 예측 조사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결정을 한 다음에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것도 역시 확인해 봐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트렌드 자료를 수집하고 이슈를 포착하는 단계가 되겠죠. 이 단계에서는 트렌드 예측 목적에 맞는 수집 자료 분야, 그리고 이 자료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 그리고 그러한 자료를 수집할 전문적인 인력들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수집된 자료의 자료원이나 출처를 분명하게 명시하였는가 확인해야 되고요. 안 그랬다가 이제 큰일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해당 기업 제품의 내 외부 환경의 변화와 미래 전략에 영향을 줄 그런 정보들은 수집이 되었는지, 그리고 자료를 수집했으면 그 발생 동의, 그리고 상호작용, 서로 간의 관계, 의미의 규명,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야 되겠죠. 이렇게 명확히 이러한 내용들이 파악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트렌드인 줄 알았는데 단순히 트렌드가 아니라 뭔가 이게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순간 유행했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 다마고치 같은 것들 트렌드일까요? 뭐 트렌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겠지만 패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트렌드인지 패드가 아닌 트렌드인지, 더 나아가서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유저에게,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메가 트렌드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선별한 이슈가 향후 클라이언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핵심 가치, 미래의 핵심이 될 그런 가치들을 도출하고 그것이 정말 핵심 가치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겠죠. 이 단계에서는 주요한 이슈 분석에서 추론된 사회적, 개인적, 디자인적 변화 가치가 트렌드 예측 목적과 부합되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강력한 트렌드로 급부상할 수 있는 참신하고 차별화된 중심적인 가치를 변별하였는지, 그리고 미래 핵심 가치의 확산과 성장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런 요인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요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요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런 현상 저런 현상 대입을 해가지고 과연 이랬을 경우에 저랬을 경우에 어떨까,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게 정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미치지 않는 요인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래 핵심 가치를 도출해냈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명명을 해서 클라이언트나 뭐 인하우스 디자인 부서라 그러면은 타 부서, 그리고 트렌드 조사 업체라면은 그 트렌드 조사 결과를 보는 일반 대중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대중들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트렌드 명명이나 커뮤니케이션에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명칭은 새로운 언어로 구조가 되어 있는지, 트렌드 개념과 특징을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명칭과 표현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이번 주에는 외부 환경 진단,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거시 환경 분석과 트렌드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거시 환경 분석, 일단 주요 거시 환경 요인을 선별해내고, 그리고 요인별로 변화 추세와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원인, 핵심적인 동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한 다음에 이를 통해서 우리 업체에게 기회가 되는 요인과 위협이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해냅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해내야 되겠죠. 그리고 트렌드 분석, 트렌드 예측 범위라든가 방법을 설계한 다음에 트렌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 내에서 이슈가 무엇인지 이슈를 포착해내겠죠. 그런 다음에 그런 이슈들을 통해서 카테고라이징 하는 그런 방식, 친화도법과 같은 그런 유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흔히 쓰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쭉 이슈 내용들을 포스트잇 같은 데 적어가지고 붙여보는 것이죠. 유사한 것들끼리 맥락이 형성되는 것들, 혹은 내용이나 분야가 유사한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쭉 붙여봅니다. 그러면 이 카테고라이징이 되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미래의 핵심 가치를 도출하고 검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도출된 미래의 핵심 가치를 트렌드로서 명명을 하죠. 그리고 명명된 내용을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시는 내용들은 대부분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한 디자인 기술 개발 사업인 디자인 컨설팅 프레임워크 개발 사업의 연구물 중에, 물론 이거 저도 참여한 그런 프로젝트니까 제가 당당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연구물 중에 디자인 컨설팅 툴킷 매뉴얼, 그리고 디자인 컨설팅 활용 가이드북,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뭐 시장 경쟁 환경, 그리고 거시적 환경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한 외부 환경 분석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지의 뭐라 그럴까,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저는 이거 재계치 같은 분들이 기업 경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이란 것이 이익 창출하기 위한 도구가, 물론 그런 것이 이제 설립의 목적이기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내가 투자한 만큼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기업이라는 것은 생명체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뼈와 근육하고 뇌, 신경계만 있으면 사람이 움직일 수 있겠죠. 움직일 수 있겠지만 거기에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 털들도 있을 수 있겠고, 털 몇 개 뽑는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런 구성 요소들이 어쨌든지 간에 잘 조화롭게 화합이 돼야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결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다이어트를 했어요. 뼈만 남겨뒀죠. 그러면은 그냥 다이어트면은 그 살만 그냥 빠져나가면은, 있던 살만 빠져나가면은 그 살들이 그냥 스스로 소멸되는 거잖아요. 근데 재결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는 살을 깎아낸 거죠. 칼로 그냥. 살점들이 그냥 떨어져 나간 겁니다.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살점들을 그냥 칼로 뚝뚝 짜낸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모기지 대출 받던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집을 보증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지위에는 그 당시에 근무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직장 때문에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그 직장 가까이로 이사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시대적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그렇게 좋은 경제가 막 화랑을 하고 그런 환경은 아니었잖아요. 지위에서 퇴직을 당하게 되면 그 어디 가서도 그렇게 지위만큼 급여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기가 제 생각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환경에서 1등 기업을 만들겠다고 직원들을 막 잘라냈죠. 하다못해 충원하는 새로 뽑는 직원들을 좀 줄이더라도 있는 사람들은 정년을 해서 삶을 안정되게 보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또한 기업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결치를 내가 존경하는 기업가로 삼겠다라는 분들은 좀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효율이 다가 아니에요. 효율을 높여서 사람들을 막 닥달을 해서, 그래서 1등 기업이 되는 것 저는 그다지 그렇게 좋은 기업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재결치가 한 말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과 관련돼서 명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동안 다 읽으셨죠? 그래도 어쨌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부의 변화가 조직 내부의 변화보다 크다면 최후가 가까워진 것이다. 기업 바깥의 상황이 기업에 바뀌는 상황보다 더 훨씬 빠르게 바뀌어가면 기업은 쫓아갈 수가 없게 되죠. 명언인 것 같습니다. 외부의 변화가 조직 내부의 변화보다 크다면 최후가 가까워진 것이다. 이 말을 이제 보면 떠오르는 기업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 이제 대표적 기업이 하나가 저 같은 경우에 코닥이 떠오르는데요. 이게 코닥이 1970년대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1970년 중반 같아요. 1970년대 중반 정도에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어요. 80년대 이전에, 1980년대 이전에. 1970년대에 이미 그냥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력 업종이었던 필름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기업을 운영하다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죠. 주력 업종, 그리고 그 사업 분야를 스스로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신제품을 낼 이유가 없었다. 이런 판단을 했겠죠. 카니발리제이션이 되는 거죠. 그 카니발리제이션이 그 거대한 규모의 조직을 완전히 허물어뜨릴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주력 업종과 사업 분야를 스스로 이제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카니발리제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신제품을 낼 이유가 없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안이한 판단인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그런 판단이 100년 이상 이어져 온 그 거대한 기업, 그런 기업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되죠. 시장에는 경쟁자 대체제 없이 나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도 시대도 사람도 변화 없이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죠. 저는 기업이 충전지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전지라는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그 활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가 되죠.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충전이 되어져야 돼요. 다시 활용하려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충전이라는 것이 그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사고, 이념, 철학 이런 것이 이제 변화해가는 것, 그런 것이 충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적절하게 인력을 선발해서 충원을 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
더 보태자면 기술과 사업,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사업의 충전이 없다면 마치 코닥의 경우에는 한 10만 명이 넘었던 그런 종업원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한 5, 6만 명 정도 되었던 때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10몇만 명이 있던 그 코닥처럼 아무리 그 기업이라고 하는 그 충전지가 대용량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에너지를 잃고 맙니다. 그 상실된 에너지를 다시 보충해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결코 적지 않은 기간, 노력, 비용이 소요되겠죠. 그리고 코닥처럼 그 충전이 너무 늦어지면 그 기능을 영원히 잃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속한 조직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에 대처하고 미래를 제시해서 변화를 선도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5주차 수업,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이죠. 기획을 하는데. 이후에 배우는 내용들도 물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사용자 분석에 관한 내용들, 제품이나 브랜드 분석에 관한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 제가 길게 수업을 했죠. 지난주에도 좀 수업 시간이 길었었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알고 어떤 마케팅 관련 서적, 조사 분석이나 기획에 관련된 서적 있는 거랑 이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 그냥 훌라단다 날려버리거나 아니면은 출석 체크만 하면 되지. 그러고서 이제 틀어놓고 딴 일 보시면서 10시 이후 때 하는 드라마들 있잖아요. 월화 드라마나 수목 드라마. 재밌는 것들 많을 텐데 이런 거 보시느라고 일단 출석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이 선생은 말도 많고 수업 시간도 길고 나는 그냥 일단 출석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이거 틀어놓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봐야지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4주차, 5주차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으시면은 이 수업이 제품 디자인 기획론이잖아요. 기획을 하시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와 관련된 서적을 읽을 때 이해력 자체가 틀려집니다. 이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5주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를 선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다음 시까지 행복하십시오.